여보세요, 어머니. 순호가 나 좀 봐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나이도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살기 힘들다. 네가 모셔야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2세 박순옥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86세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민호하고 민재는 바쁘다는데 큰며느리인 네가 해야지.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뭐야.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줄 알았어. 이제 정말 힘들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가고 밥 해 먹기도 어렵고. 어머니, 둘째랑 막내는 뭐라고 해요? 그 애들이야 멀리 있고 바쁘잖아. 네가 가장 가깝고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20명 넘는 친척들 음식을 혼자 준비했던 것.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7년간 누워 계실 때 간병했던 것. 시어머니 수술할 때마다 병원에서 밤을 새웠던 것들 말입니다. 순호가 대답 좀 해봐.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어머니, 뭘 그렇게 망설여. 시집 왔으면 시집 싣고 노릇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했나? 설마 너 나 모시기 싫은 거냐? 며느리는 며느리다 이거야. 순옥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뭘 생각해? 당연한 걸 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이사 와. 네. 전화를 끊고 순옥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4세 남편 민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신혼 때부터 시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 시동생 60세 민호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막내 시동생 59세 민재 씨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부모 뒷바라지는 순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주 장을 보고 반찬을 해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명절 준비도 모두 순옥 씨가 혼자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해야지. 장남이니까. 순옥 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들은 멀리 있고 바쁘니까 자신이 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둘째 민호 씨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선뜻 줬을 때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며칠 후에 막내 민재 씨에게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줬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정작 30년간 시부모를 모신 순옥 씨 부부가 전세 갱신으로 어려워할 때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장남이잖아. 장남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내 혈육이 아니잖아. 순옥 씨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순옥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거를 한 뒤에는 자신이 못나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2년간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찾는다니 말입니다. 순옥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빨리 답 좀 해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순옥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시댁 2층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시부모님이, 위층에는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순옥 씨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 씨는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우리 민수가 장남이니까 네가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알겠지? 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집안일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시동생들은 바깥일 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막내 민재 씨는 군대를 갔다가 부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은 순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는데 음식 준비는 순옥 씨 혼자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참 잘해요. 손도 빠르고 요리도 잘하고. 친척들도 칭찬했습니다. 점순 씨가 큰 며느리 복이 있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도 안 챙기는데. 대단해. 순옥 씨는 그런 칭찬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들이 가끔 집에 왔을 때도 순옥 씨가 챙겼습니다. 민호 씨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민재 씨가 부산에서 올라오면 옷가지를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동생들까지 잘 챙겨줘서 고맙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들 챙기는 게 맞지. 순옥 씨는 그런 말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간병은 거의 순옥 씨가 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뒤척여드리고 그랬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순옥아, 네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맙다. 민호 씨와 민재 씨도 가끔 내려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실질적인 간병은 순옥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형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고마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는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 수술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씨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장을 봐서 반찬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순옥 씨를 칭찬했습니다. 순옥 씨가 효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점순 씨가 며느리 복이 정말 많아. 시어머니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잘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신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호 씨와 민재 씨는 멀리 살면서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형수님이 잘 모셔드려서 저희가 마음 놓고 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일을 다 해주시고. 그런 고마운 말들을 들으면 힘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시동생들이 각자 집을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옥 씨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나왔고 땅도 몇 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고 큰돈 쓰는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옥 씨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시어머니께 저녁을 갖다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다정했습니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순옥 씨는 문 밖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모자란다고 했지? 5천만 원? 알았어. 내일 바로 보내줄게.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준다고 하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고맙다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전화가 끝나고 순옥 씨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가져왔어요. 아, 순호가 고생했네. 둘째가 무슨 일 있나 봐요? 아, 민호가 전세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순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부족한가 봐요? 뭐 5천만 원 정도? 도와주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용돈 몇만 원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놀라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뭘, 자식들 도와주려고 모은 거지. 언제 쓸 거야? 그날 밤 순옥 씨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민호한테 5천만 원 주신대. 뭐?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바로 주신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신 줄 몰랐는데. 순옥 씨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봤지.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막내 민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서방님, 잘 지내죠? 네, 그런데 혹시 어머니 계세요? 네, 잠깐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또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민재 씨가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도 전세 이사하는구나. 보증금이 얼마나 부족해? 잠깐의 침묵 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알았어. 형하고 똑같이 줄게. 엄마가 차별할 수는 없지. 순옥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호 씨에 이어 민재 씨에게도 5천만 원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은행에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도 전세 이사한다고 하네. 아들들이 다 집 마련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 그러게요.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순옥 씨는 마음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시동생들은 이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순옥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옥 씨 부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음식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나?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순옥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 글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동생들한테는 주셨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남편 민수 씨도 고민했습니다. 형제들이 도움받은 걸 보니 자신들도 요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전세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얼마나? 3천만 원인데 저희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와 민재 씨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장남이잖아. 네? 장남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동생들이야 내가 도와줘야 하지만 너는 달라. 순옥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옥이도 있잖아. 며느리가 있는데 뭘 나한테까지.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내 혈육이 아니잖아. 민호, 민재는 내 친아들들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의 집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장남이 뭘 그런 걸 바라고 그래. 너희들은 알아서 해야지. 순옥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결국 순옥 씨 부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동생들은 어머니 도움으로 이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정작 30년간 모셨던 자신들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너희 대출 받았다면서? 네, 어머니. 이자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어머, 그것도 부담스럽겠네.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심 없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민호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보니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민호야, 집은 잘 옮겼니?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다행이다.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옥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다니. 그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뭘 갚아. 역시 그냥 준 거였습니다. 순옥 씨는 더욱 억울했습니다. 시동생들은 5천만 원씩 받고도 갚을 필요도 없는데 자신들은 이자까지 내면서 살아야 한다니 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갔다가 며칠 후에 민재 씨도 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미리 연락했던 터라 순옥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뭘 가족인데? 시어머니도 막내를 보니 기뻤습니다. 민재야, 멀리서 왔는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새 집에 잘 정착했어요. 잘 됐다. 너도 돈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가 나가면서 순옥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뭘 고맙다고 그래? 저희는 멀리 있어서 어머니 모시지도 못하는데 형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순옥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는 관대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씨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집도 새로 구하고 잘 지내요. 제가 좀 도와줬더니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점순 씨가 자식 복이 있네.
민재도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어요. 부모가 뭘 해줘야죠. 친척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싼데 자식들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정순이가 여유가 있나 봐.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순옥 씨는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 도와준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정작 며느리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는 건 관심도 없으셨으니까요. 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호가 너희가 이자 부담스럽다고 그러던데. 좀 그렇긴 해요. 그럼 생활비를 좀 줄여봐. 너희 둘이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뭐 있어.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생활비를 줄이라니 이게 30년간 모신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씀씀이가 너무 커.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데. 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주셨고, 민재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순옥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자신들은 생활비를 줄이라고 하시면서 두 아들들에게는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시니까요. 남편 민수 씨도 서운해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실까? 장남이라서 당연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순옥 씨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순옥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올 예정이라 준비할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순호가 고생 많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큰며느리가 참 잘해줘서 내가 편해. 하지만 순옥 씨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게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민재 씨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다 모이니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큰며느리가 손맛이 좋아요.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순옥이가 정말 잘해줘요. 아침부터 밤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요새 집도 새로 구하고 차도 바꿨어요. 제가 좀 도움을 줬더니 잘 됐어요. 대단하네요. 민재도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금을 좀 지원해줬어요. 자식들이 복이 많네요. 순옥 씨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 도와준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정작 매일 모시는 며느리에게는 인색하셨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다들 멀리서 와줘서 고맙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기뻐. 건배. 모두들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친척이 순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순옥이네도 집 구할 생각 없어?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데. 순옥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출받은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말이었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순옥이네는 대출 받아서 전세 갱신했어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출을요? 장남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순옥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옥이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는 참 고맙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순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딸처럼 할 수는 없죠. 내 재산은 당연히 내 아들들 몫이고.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로 뭘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순옥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한 건데. 저도 30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럴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순옥아, 네가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집 싣고 대접받는 게 어디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순옥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뭐가 상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호 씨와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편을 들어주니 굳이 며느리를 감싸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저는 이만 들어가겠어요. 식사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냐고. 배 안 고파요. 순옥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순옥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여보, 나이가 들면 30년 동안 모신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는 그냥 남의 집사람이었네? 순옥 씨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친정에 가서 좀 쉴게. 그러지 말고 이해해줘. 이해는 내가 30년 동안 했어? 이제 됐어. 순옥 씨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아, 너 진짜 나가려고? 네, 어머니. 큰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는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맞아주셨습니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명절인데 왜 혼자 왔어? 엄마, 좀 쉬고 싶어서요. 친정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순옥 씨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세금 차별부터 시작해서 추석날 있었던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네가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목매달고 사냐?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지. 차별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이제 그만해. 네 인생 좀 살아라. 62살인데 언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순옥 씨는 친정엄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옥 씨는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순옥아, 언제 들어올 거야? 좀 더 쉬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순옥 씨는 씁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언제 들어오냐는 말만 하신다니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들어가겠다고 해? 순옥아,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30년 동안 이해했어. 이제 됐어.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큰며느리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성질을 낸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다고도 하시고.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계시다니 말이었습니다. 2달째에는 시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언제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서운해한다고요? 형수님이 갑자기 나가셔서 어머니가 당황하고 계세요.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나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나갔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추석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그건 어머니가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형수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이해했는데 더 어떻게 이해해요? 막내 민재 씨도 비슷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형수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세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순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나이가 들면 30년 모신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서방님들 전세금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저희는요, 막상 저희가 어렵다고 하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방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시동생들도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니 어머니를 감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아, 너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요. 엄마, 그냥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괜찮아요. 시어머니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살면 안 되지. 친정 어머니 말씀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 순옥 씨는 따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자신은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 마음 안다. 나도 어머니가 너무하셨다고 생각해. 그럼 같이 나와.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혼자 살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 거야. 난 집 얻어서 나갈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해.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순옥 씨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지내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고 명절 때 친척들 음식 준비할 걱정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셔. 뭘 물어보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아직도? 어머니도 섭섭하신 것 같아. 섭섭하긴 뭘 섭섭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왜 나갔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시고
본인 감정만 중요하시대? 자기도 며느리였잖아.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몰라? 사과도 안 하시고 언제 들어오냐고 닥달하는 거 보면 그냥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겠지. 난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야. 당신 마음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당신도 장남이라고 다 받아주고 어머니가 하란 대로 하고 살 거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 순옥 씨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섭섭하다고만 하신다니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옥 씨는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왜 혼자 살아요? 시어머니와 안 맞아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참고 살면 안 돼요? 30년 참았는데 더 어떻게 참아요?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순옥 씨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모두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셔. 뭐가 안 좋으신데? 당뇨도 심해지고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 순옥 씨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 혼자 힘쓰지 말고 서방님들한테 연락해봐. 귀한 자식들이잖아. 그 애들이 뭘 할 수 있어? 멀리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뭘 할 수 있는데? 대출금 갚지.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도와주시지. 장남이라고 차별하시지. 오히려 장남을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30년 동안 모신 게 누군데? 이럴 거면 서방님들 보고 어머니 모시라 그래. 여보. 아쉬워 마라. 어머니 그 정도면 정정하셔. 당신 아니어도 모실 사람 많으니까 나랑 살던지. 그 집에서 살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가 온 것입니다. 2년 만에 시어머니가 직접 건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순옥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너는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요새 몸이 너무 아파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 병원에서 교육받으시면 되잖아요. 나이가 이만하면 배우기도 힘들고 손도 떨리고 그래. 순옥 씨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 일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장 보러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럼 둘째나 막내한테 연락하세요. 그 애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직장 일이 바쁘다고 주말에도 못 온다고 해. 그래요? 민질은 부산에 있으니까 멀다고 하고. 순옥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들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와주지 않는다니 말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야 하고, 약 받으러 가는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나 보다. 순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2년 전에는 아들들이 최고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말이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그 돈을 다 줬는데. 어떤 돈이요? 전세금이며 차값이며 사업자금이며 얼마나 많이 줬는데. 시어머니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한테만 해도 전세금 5천만 원, 차 바꿀 때 1,000만 원, 작년에 또 뭐 한다고 2천만 원. 순옥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셨던 것입니다. 민재한테도 마찬가지야. 전세금 5천만 원, 사업자금 2천만 원, 또 뭐 한다고 1,000만 원. 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해. 그래도 아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순옥 씨는 궁금했습니다.
병원 가라고만 해. 그게 끝이야. 병원비는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내준다니 말이었습니다. 돌봄 도움이라도 쓰라고 하더라. 그것도 내 돈으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호가 그러는데 자기는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해. 주말에도 바쁘다고. 정말 바쁜 건 아닐까요? 바쁘긴 무슨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바쁘다고 해. 순옥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어떨 것 같냐? 부산에서 KTX 타면 몇 시간인데 멀다고 못 온다고 해. 내가 아프다고 연락했더니 돈 보내줄까요라고 묻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병원이라도 같이 가줬으면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 몰라라 한다. 이래서 아버지가 자식들 주지 말고 꽉 쥐고 있으라고 했나 보다. 순옥 씨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긴 혼자 힘들게 지내지. 아무도 안 와주셨어요? 누가 와줘?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민지는 명절에 나 얼굴 보고. 순옥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들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며느리가 필요하구나 싶더라.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사는 늙은 애미 모시고 간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30년 동안 정말 잘해줬잖아. 내가 인정해. 순옥 씨는 지금에서야 인정한다는 말에 허탈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심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남이라면서요. 귀한 자식들 뒀다가 뭐 하시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야,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너를 정말 남으로 본 건 아니야. 순옥 씨는 이제 와서 변명하는 시어머니가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장 가깝고 오랫동안 모셔줬으니까 네가 해줘야지. 어머니.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또다시 같은 논리였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큰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던 그 논리 말이었습니다. 나 좀 봐야겠다.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어. 순옥 씨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민수도 직장 다니고 바쁘잖아. 어머니, 그럼 그 1억 원 받은 아들들은 뭐 해요? 1억 원이 뭐야? 민호한테 8천만 원, 민지한테 8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식들 도와준 거고. 도와주신 만큼 돌봄도 받으셔야죠. 순옥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진정한 반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2년 전에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딸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산도 당연히 아들들 몫이라고 하셨고요. 그때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진심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라고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사리분별 할 줄 알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3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죠? 그게 왜 당연한 건데요? 전 자식도 아니고 남인데요. 순옥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는데도 결국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옥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어머니, 가족이면 차별하면 안 되죠.
순옥 씨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들에게 1억 6천만 원 주실 때는 며느리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을 때도 생활비나 줄이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 찾으시면 안 되죠. 그래도 30년 동안 정을 쌓았는데. 그 정을 어머니가 먼저 저버리셨어요. 순옥 씨는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진짜 친딸처럼 모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니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침엔 뭐 해드려야 할까? 병원에 가시면 뭐부터 해야 하지?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안 쓴 게 없었는데 정작 저희가 힘들 땐 그렇게 차별하셔놓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하세요? 그건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호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한 거야. 이해해줘.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62살이에요. 순옥 씨는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챙기기만 했어요. 순옥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돌봄도 그 1억 6천만 원 받은 아들들이 해야죠. 순옥 씨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민호하고 민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거나 요양원 비용을 대시면 됩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할까? 충분히 여유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요. 순옥 씨는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아니면 돌봄 도우미를 쓰시든지요. 그 비용도 아들들이 내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혈육이. 어머니, 저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민호, 민재는 어머니 혈육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순호가.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냐? 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해주셨나요? 순옥 씨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셨는데 전세금 3천만 원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들한테는 1억 6천만 원을 주셨고요. 순옥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어머니도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순호가 정말 그럴 거냐?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딸이 아니라 엄연히 남인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순옥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았다면서? 응. 뭐라고 하셨어? 모시러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거절했어.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여보, 나는 더 이상 어머니 감정 신경 안 쓸 거야.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고마워. 그 후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물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순옥 씨는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무슨 짐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순옥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을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가 결국 민호 씨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돌봄 도우미도 쓰시게 되었고요. 순옥 씨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지금 71살입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진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순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으니 후회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순옥 씨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